안녕하십니까. 자, 관계법규 한중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회차별 기출문제 풀이 과정입니다. 자, 우리 출제 예상 문제집 풀이 들어가기 전에, 자, 먼저 기출문제 푸는 과정부터 먼저 진행을 한다.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 기출문제라는 것이 우리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 비중이라든지 출제 경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갖고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바로 출제 예상 문제집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기출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문제 풀이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다. 그래서 한 4주 동안 자 우리 8년치 하루에 이제 2회씩 해갖고 8년치 기출문제 한번 쭉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8회 작년하고 재작년 27회 자 2회 시험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먼저 기출문제 다 올려드리니까 문제 먼저 싹 풀어보시고 시험 보듯이 풀어보시고 우리 해설 강의 통해서 정확하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28회하고 27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28회 기출문제, 작년 문제인데, 이 작년은 관계법규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평균 점수도 재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좀 어렵게 출제가 된 해인데요. 자, 이게 매년 그래요. 관계법규, 관리실무, 관계법규, 관리실무 번갈아 가면서 이 난이도 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는 이 관계법규가 어렵게 나왔던 해입니다. 자, 1번부터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자, 1번에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리모델링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1번에 리모델링 허가는 시도지사가 한다. 틀렸죠? 그래서 리모델링 허가는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아갖고 리모델링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요 시도지사에게 또 틀렸죠. 시군구청장에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7일 내 서면으로 동의 철회할 수 있다. 자, 이 동의 철회한다는 것은 동의를 물린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철회라는 것은 항상 신청하기 전까지 제출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하기에 동의를 해줬다. 리모델링에 동의를 해줬어도 허가 신청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동의한 거 철회할 수가 있죠. 그런데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면 이거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철회하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이 철회라는 것은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인가나 허가를 신청하기 전까지만 할 수가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50세대 이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하려면 기반시설의 영향 또는 도시공관리계획과 부합 여부 등에 관해서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다 거쳐야 된다.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허가하기 전에 이것도 시군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쳐갖고 허가해 주는 것은 50세대 이상일 때. 자, 3번이 정답. 자, 이 지문은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니까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자,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늘어났다.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게 되니까 기반시설, 뭐 도로라든지 주차장 이런 것들이 또 부족하고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기반시설의 영향 또는 도시공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다 거쳐갖고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 거치는 것은 50세대 이상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입주자 대표회가 리모델링 하려면 주택단지 입주자 과반수에 동의받아야 된다. 자, 좀 이따 보겠지만 허가받아갖고 리모델링 할 순자들이 크게 3명이 있어요. 먼저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 리모델링 조합 이렇게 3명이 허가받아갖고 리모델링 할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리모델링 조합만 75%예요. 75%. 나머지는 다 전체 동의해요. 전체.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는 입주자 전원의 동의 받아갖고 허가 신청할 수가 있죠. 또 5번도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 하려면 공사기간, 방법 등이 적혀있는 동의서에 입주자 3분의 2가 아니고 전체 동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해설집 한번 볼까요? 자, 리모델링의 허가는 시군구청장이 허가합니다. 그다음에 리모델링에 동의한 소유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 조합이 시군구청장한테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서면으로 동의 철회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전, 즉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입주자 대표회의가 리모델링을 하든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가 리모델링 하든 다 전체 동의야. 전원의 동의, 전체 동의. 그래서 이 리모델링 조합만 75% 이상의 동의고요. 나머지는 다 전체 동의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 보시면은 리모델링의 허가 시군구청장한테 허가받아요. 50세대 이상일 때는 요 세대수 증가용 리모델링 허가하기 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된다. 그리고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다 전체 동의, 전원의 동의. 그런데 리모델링 조합만 75%. 그래서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겠다. 자, 리모델링 조합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 75%,
동별로 구분 소유자 의결권 각 50%, 즉 동별 50% 충족하면서 전체 75% 이상. 그다음 한 동만 리모델링한대요. 이때는 그 동의 구분 소유자 의결권 75%. 그래서 이 리모델링 조합만 75% 이상 동의받으면 되고요. 나머지 반대한 25%한테는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매도 청구. 팔고 나가라. 매도 청구라는 것을 할 수가 있고요. 허가 신청서 제출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가 있다. 쭉 해설 충실하게 달아놨으니까 해설 통해서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주택법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입주자 거주 의무에 관해서 옳은 것은, 자, 우리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이름대로 토지는 임대하고 주택만 분양한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사업시행자가 갖고 주택, 건물만 분양받는 자가 소유하는 것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그래서 이 토지는 분양하는 게 아니니까 분양가가 싸다. 이게 대표적인 반값 아파트라고 하고요. 싸게 분양받는 대신 이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규제가 제일 세게 들어가죠. 거주, 전매 제한 대상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거주 의무에 관해서 옳은 것은 거주해야 된다, 살아야 된다, 전세 주고 이런 거 안 된다, 그죠? 살아야 되는데, 자, 입주자의 거주 의무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상속인에게 적용된다가 아니고 상속인한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의 입주자, 상속은 제외. 상속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규제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입주자의 거주 의무 기간,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다. 맞죠? 2번 정답입니다. 역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2번이 정답인데요. 그래서 토지임대 분양주택의 입주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에 바로 입주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입주해서 그리고 최장 5년까지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거주무자는 거주무 기간 중에는 해당 주택을 매매할 수 없으나 증여는 할 수가 있다. 증여도 할 수가 없죠. 매매, 증여. 그래서 이 거주무 기간 중에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매매나 증여 같은 이런 양도 당연히 못하고요. 그 다음에 거주무자가 거주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즉 거주 안 했어요. 5년 거주 안 했다. 이때는 해당 주택을 아예 양도할 수가 없도록 해요. 거기서 양도라고 할 때도 매매, 증여, 기타 권리변동 과정은 모든행입니다. 모든행. 다만 상속은 빼죠. 항상 상속은 제외. 그 다음에 토지임대 분양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요 이사 들어오기 위한 준비기간 또한은 거주한 걸로 봐주는 예외를 줘요. 이 거주면 예외를 주는데, 자, 이때 거주한 걸로 봐주는 기간은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60일이 아니고 90일. 보통 우리가 이사 준비는 한 석 달 전부터 하잖아요. 90일, 석 달 전, 90일까지 요 준비기간 예외를 인정을 해주겠다. 그 다음 5번에 국토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거주무자 등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거주무자 등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거주 실태조사한다 그러죠. 직접 이거 거주하고 있는지 실태조사하는데, 자, 국토부 장관 또는 행안부 장관이 아니고 지자체장이죠.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 국토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지자체장은 이런 이제 거주무자의 실제 거주 여부, 이런 거주 실태를 조사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자, 또 해설지 한번 볼까요? 해설지 한번 보시면은, 자, 상속받은 경우에는 절대 이 상속은 어떤 경우에도 규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상속받은 자는 거주무가 없고요. 그다음에 거주무자가 거주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안 살았어요. 이때는 해당 주택을 뭐 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못 팔게 하는데, 자, 여기서 양도라고 할 때는 매매나 증여, 권리변동 가져오는 모든 행위인데 상속만 역시 제외입니다. 상속은 항상 빼준다. 그 다음에 입주하기 위해서 준비기간 동안은 거주한 걸로 봐주는 예외를 주는데요. 며칠까지만? 90일. 그리고 국토부 장관하고 지자체장이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거주 실태 조사할 수가 있다. 얘기죠. 저 분양가 상한제 조용주택 등의 입주자 거주 의무다라고 해서요. 거주하면은 일단 입주자 상속은 제외요. 그래서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내 입주해야 된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일 때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간 유예 기간을 줬어요. 이게 둔촌주공 때문에 3년간 유예 기간을 줬고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최초 입주 가능일에 바로 입주를 해줘야 돼요. 얘는 유예 기간 없어요. 그 다음에 최장 5년 이내에서 거주 의무 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해줘야 되는데요. 자, 일단 이 거주 의무 대상은 크게 이제 두 개입니다. 먼저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그럼 분양가 상한제 분상주택이라고 하는데, 자, 어디서? 일단 수도권에서 건설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이거 싸게 분양받았으니까 싸게 분양받은 만큼 투기 못하게 자기가 직접 살아야 된다. 거주 의무를 부과하고요. 자, 원칙적으로 이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예요. 공공택지.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요 분양가가 인근 지역 주택의 매매가, 그거를 실거래가라고 그러죠. 요 실거래가의 80% 미만. 그러면 실거래가 시가는 한 10억 하는데 분양가는 뭐 7억, 6억 완전 싸게 분양받았다. 이런 80% 미만. 이때는 5년간 거주해야 돼요. 그다음에 분양가가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 100% 미만. 자, 시가는 10억인데 뭐 8억이나 9억 조금 싸게 분양받았다. 이때는 3년. 그래서 싸게 분양받을수록 거주무 기간은 더 길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그냥 무조건 몇 년이다? 5년. 5년간 거주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거주한 걸로 봐주는 예외가 또 있죠. 예외. 그래서 이 예외에 해당하려면 일단 토지주택공사 확인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입주하기 위해서 이사 들어오기 위한 준비기간, 이 준비기간은 며칠까지? 90일까지. 그 다음에 세대원의 근무, 생업, 취약 등등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이제 근무나 생업상의 사정이나 취약, 질병치료 이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거주음에 예외를 주는데요. 자, 이런데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데 어디서는 또 안 된대요. 수도권 안에서 옮기는 거.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서울에서 저 부산으로 전근 가는데 아빠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다 가야 돼요. 전원이 이런 근무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그다음에 거주음을 위반했을 때는 뭐 할 수 없다? 양도할 수 없다. 여기서 양도, 매매, 증여. 권리 변동 가져오는 일체행인데 상속만 죄입니다. 상속만 빼준다. 그 다음에 거주 실태 조사는 누가 한다고요? 국토부 장관, 지자체장. 자, 3번으로 할게요. 자, 입주자 저축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입주자 저축은 이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미리 주택자금의 입주금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입주자 저축이라고 하고요. 자, 그럼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그래서 예전에는 청약 저축, 청약 부금, 예금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다 이뤄내갖고 이제 통합했죠. 주택 청약 종합 저축, 국민주택, 민영주택 다 공급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다 가입할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입주자 저축 계좌를 취급하는 기관은 은행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농협이라든지 우리은행 이런 이제 시중 금융기관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서 그 은행이 입주자 저축 취급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4번에 국토부 장관은 입주자 저축에 관한 국토부령을 개정할 때 이게 이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라고 그래요. 이 국토부령 개정할 때 재정경제부 장관하고 미리 협의를 해줘야 된다. 이 예전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이렇게 불렀는데 이름 바뀌었어요. 재정경제부 장관하고 미리 협의. 이제 돈에 관한 거니까 재정경제부 장관, 재경부 장관하고 협의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위에가 다 좋았으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입주자 저축 취급 기관의 자항이 국토부 장관에게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했다. 자, 이 국토부 장관은 이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공급 순위. 우리가 입주자 저축에 가입해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 꾸준히 납부하면은 공급 순위라는 게 부여된다 그랬죠. 그래서 원칙 1년, 12번 부으면 1순위요. 투기과열지구는 2년, 24번 부으면 1순위요. 그래서 이런 공급 순위가 부여되니까 이 공급받는 자의 공급 순위라든지 재당첨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하기 위해서 입주자 저축 취급 기관에 이런 이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고요. 저는 입주자 저축 취급 기관 자항이 국토부 장관에게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했다. 자, 이때는 금융 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주자 저축 정보 제공한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된다가 아니고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국토부 장관에게 입주자 저축 정보 제공했다. 이거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주는 거야. 다만 명의인이 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인이 요구하기 전까지는 입주자 저축 정보 제공했다. 이거를 명의인에게 굳이 통보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례 규정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뭐 지엽적인 것 같고 물어봤죠. 그래서 정답 해설 한번 보시면은 자, 입주자 저축 정보를 제공한 입주자 저축 취급기관의 장, 은행 장은 자, 입주자 저축 정보 제공 사실을 명인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주택법에서 통보 안 해도 된다. 아니 국토부 장관에게 알려준 거니까 국토부 장관이 뭐 이런 정보 갖고 뭐 나쁜 짓 하고 그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인에게 통보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다만 자, 명인이 요구했을 때는 입주자 저축 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원칙은 통보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 지엽적인 것 같고 그냥 물어봤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갈게요.
주택건설 사업 완료한 경우 주택의 사용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 검사는 이제 준공검사 개념이죠.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공사했는지 검사받는 절차인데요. 기획번에 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주체일 때는 시군구청장에게 사용검사 받아야 된다. 자, 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는 시군구청장에게 받습니다. 그런데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주체더라. 국가나 토지주택공사일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요. 그때는 그대로 국토부 장관에게 사용검사까지 다 받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았을 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검사. 그다음에 니은번에 사용검사권자는 이 주택이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쭉 사업계획 승인 내준 대로 주택을 지었는지 확인하는 거죠. 검사.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신청일부터 15일에 사용검사 해주도록 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사용검사는 15일이고 저 건축법의 사용승인은 7일이에요. 건축법은 건물 하나 짓는 거니까 7일이고 사용검사는 단지,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거 큰 거니까 15일. 그 다음에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2차적으로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없거나 얘도 같이 부도나 파산이 됐어요. 그러면 입주 예정자가 이제 대통령 영의 정하는 바에 따라 즉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 구성해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사업 주체가 원칙은 사용검사 신청하는 건데 파산 등으로 할 수가 없다. 2차적으로 시공을 보증한 자, 3차적으로 입주 예정자 요자들이 다 사용검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옳은 거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 자,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그래서 이렇게 박스 놓고 이거 박스 이제 정확하게 찾아라 이런 것들이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 비교적 뭐 사용검사 관련해서 비교적 쉬운 것들 물어봤죠. 자, 그래서 기육번 요거 하나만 틀렸어요. 국가나 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주체인 경우 또는 국토부 장관에게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 이때는 국토부 장관에게 사용 검사 받습니다. 그 다음 5번 문제로 할게요. 자, 5번 문제. 자, 투기과열지구에 관해서 옳은 것은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 주택의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것을 투기과열지구라고 하고요. 말 그대로 주택의 투기 규제하려고 지정하는데요. 얘가 끝판왕 규제가 제일 센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급적 요 주택법에서 공급파트에서 지정하는 게 3개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분상 지역,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다 국토부 장관이 하는데 요 투기과열지구 요것만 두 명이라고 그랬죠. 국토부 장관하고 시도지사까지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은 투기과열지구 딱 하나만. 나머지 분상지역이나 조정대상지역은 국토부 장관만 지정해요. 국토부 장관만. 시도지사는 안 돼요. 그래서 요 투기과열지구만 두 명.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요 2명이 지정한다. 그래서 1번 바로 정답. 1번. 그다음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행위 제한 규정에 위반해서 제한기간 내 주택을 전매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따른 벌칙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 적용 대상 아니면은 뭐 하려고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적용합니다. 그래서 처벌하는데요. 자, 5번지 먼저 볼게요. 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규로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전매 못하게 제한하죠. 제한기간은 몇 년? 3년. 수도권 세 글자니까 3년간 전매 제한합니다. 그래서 이 전매 제한 대상 1번이 오죠. 투기과열지구에서 신규로 건설해서 공급하는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몇 년? 3년간 전매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수도권이 아니면 1년이요. 그래서 수도권 요거 3년, 수도권 아니면 1년. 그래서 뭐 간단하다 그래서 전매 제한 기간. 그럼 요 3년까지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새로 아파트 분양받았다. 3년간 못 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매 제한에 위반해서 전매했다. 이때는 당연히 처벌하는 거죠. 주택법의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당연히 처벌합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도나 시군구 단위로 지정한다. 시도면은 뭐 경기도 하나를 통째로 다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이게 핀셋 규제라고 그러죠. 구체적으로 지정을 합니다. 이 최소한의 범위는 맞아요. 이거 최대한 그러면 안 돼. 투기과열지구는 최소한 규제가 제일 센 거니까 최소한으로 지정하되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전을
주택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20% 이상이 감소가 아니고 30% 이상. 30% 이상 감소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즉, 주택 공급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 자, 이런 데는 투기과열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감소해. 분양 실적이 30% 이상 감소. 그럼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는 이따만큼인데 공급 물량이 분양 실적이 확 줄었다. 그죠? 그러니까 더 치열해지는 거 아니에요. 경쟁률도 치열해지고 이런 데서 공급받으면 분양받으면 로또 분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나머지 다 틀렸는데, 그러니까 작년 문제들 지금 5번까지 우리가 풀어봤는데 주택법 문제들 다 어때요? 그냥 하나 단편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거를 포괄적으로 지금 물어보고 있죠.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싹 다 물어봤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사용검사에 관해서 싹 다 물어봤고, 리모델링에 관해서도 싹 다 물어봤고, 토지임대 분양주택에 거주에 관해서도 싹 다 물어봤고, 이런 식으로 요새는 포괄적으로 물어봐요. 문제 하나하나가 종합적인 문제라 그러죠. 그냥 단편적으로 애워갖고 맞추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내용부터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 수준들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 5번 질문 한번 볼까요? 해설해 보면은 전매 제한 위반해서 전매했대요. 이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그 이익에 3배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 초과할 때는 그 이익의 3배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완전 세게 처벌합니다. 이거 뭐하고 똑같아요?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하고 똑같아요. 청약통장 사고 팔고 이런 공급질서 교란금지 위반했을 때도 마찬가지. 나머지 것들은 뭐 쭉 봤는데 그 밑에 한번 보시면은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 기준. 자,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일단 현저히 높은 곳이, 주택가격 상승률이 더 높은 곳인데, 자, 주택에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다. 그래서 직전월 소급해서 자, 2개월 동안 주택의 월 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1을 초과, 국민주택 규모일 때는 모두 10대1 초과, 2, 5, 10. 이게 한마디로 경쟁률이 높은 곳이다 라고 그랬죠. 경쟁률이 높은 곳. 또 이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공급이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는 곳인데요. 자, 분양 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곳입니다. 분양 물량이 확 줄었다. 그 얘기죠. 또 사업계획 승인 건수나 건축허가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공급이 부족하게 될 곳. 부족이 예상이 되는 곳이다. 그 얘기죠. 그 다음 기타 뭐 투기 우려가 있는 곳인데요. 자, 시도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이야.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입니다. 그럼 이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라는 것은 이거는 주택이 거의 없는 곳이요. 그러니까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주택이 극히 적은 곳. 그러니까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수요는 엄청나게 많겠죠. 수요가 많으니까 여기서도 경쟁률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경쟁률이 높다. 2, 5, 10. 그리고 2번은 공급이 부족하게 된다. 또 3번은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다. 이런 데서는 분양받고자 하는 수요가 많겠죠. 그러니까 경쟁률이 치열해갖고 분양받으면 로또 분양 투기한다. 그 얘기입니다. 봤고요. 그 다음 6번으로 와서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와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 등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 이거는 뭐 매년 우리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매년 나요. 매년 출제가 되는 파트고요. 자, 1번은 시군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를 공동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도 있고, 나 크면은 구분해서 관리할 수도 있죠. 근데 뭐 틀렸어요? 자, 시군구청장이 공동 관리하게 할 이유가 없죠. 이거는 저 민간임대주택법에서 시군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단지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할 수가 있다. 민간임대주택법 갖고 와서 물어본 거죠. 헷갈리라고. 근데 별로 뭐 헷갈리진 않아요. 그래서 5번 질문 한번 볼까요? 자, 입주자 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눠서 구분해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관리든 구분관리든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동관리할 수도 있고 구분관리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바로 정답.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고요. 자, 해설 한번 볼까요? 해설 한번 보시면은, 자, 맨 앞에 주어가 누구예요?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 관리할 수도 있고 500세대 이상 나눠서 구분 관리.
구분 관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구분 관리하거나 공동 관리 다 누가 결정해서 하는 거야?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래서 이 공동 관리, 구분 관리하려면 다 동의 받아야 돼요. 서면 동의.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데, 자,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 관리하거나 구분 관리할 수가 있다. 자, 이때 요 시군구청장에게 통보만 해주면 돼. 공동 관리든 구분 관리든 통보만 해주면 되고, 공동 관리하거나 구분 관리할 때는 그 단위별로 관리기구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구성을 해야 되고, 그럼 공동 관리는 단지별 입주자 등 과반수의 서면 동의, 서면 동의. 단지별 입주자 등 과반수 서면 동의. 그리고 저 공동으로 관리하는데 또 너무 커지면은 또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총 세대수 1500세대 이하요. 다만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단지하고 인접한 300세대 미만의 주택단지를 공동관리할 때 이때는 1500세대 초과에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구분관리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뭐 500세대 딱딱 나눠갖고 구분관리하겠다. 그 단위별로 입주자 등 과반수의 역시 서면 동의 받아야 되고요. 자, 요거는 관리규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는 또 예외도 있죠. 그래서 공동관리든 구분관리든 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때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동별 대표자는 자치관리기구 직원 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 대표의 감독을 받는데 자기가 직원을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겸직 금지고요. 그다음에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 관리 방법을 변경한다. 또 공동주택의 관리 방법을 결정한다. 결정하든 변경하든 그게 두 가지 있죠. 먼저 입주자 대표의 의결로 제안하거나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이상 서면으로 제안. 그리고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리 방법을 결정하거나 변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하는 것은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가 찬성해서 결정을 하는데 제안하는 게 두 개가 있다. 그죠? 입대 의결로 제안할 수도 있고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이상 서면으로 제안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자, 7번 문제로 갈게요. 7번. 어떤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등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입주자 대표회도 그냥 매년 나옵니다. 매년 한두 문제씩 꼬박꼬박 나오는 거죠. 자, 입주자 대표회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이것도 맨날 나오는 질문. 왜요? 임원이 4명이죠. 임원이 4명 이상, 회장 하나, 그리고 감사 둘, 이사 하나. 그래서 적어도 4명 이상.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의 구성을 위한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을 수도 있고 통로별로, 층별로 구획해갖고 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선거구를 획정을 하니까 그 동별 세대수에 따라서 2개 동 이상 묶어갖고 정할 수도 있고 또는 통로나 층별로 나눠갖고 이런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서 이런 선거구를 획정을 합니다. 이것도 맨날 나오는 질문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자, 요게 동별 대표자 결격 기준은 요거죠.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미성년자였는데 선거일 기준으로 성년이 됐을 때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그럴듯한데 없어요. 그래서 요 동별 대표자의 결격은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입니다.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미PP.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파산자 이런 모든 결격이라고 했죠. 모든 결격. 자, 이런 미성년자였을 때는 결격이니까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3번이 정답. 이것도 역시 뭐 쉬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거 해설 먼저 한번 볼까요? 해설 한번 보시면은 자,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미성년자 이 결격일 때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그 됐어도 자격을 상실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결격사유 요것도 그냥 뭐 잘 물어봐요. 자,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고 됐으면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임기 중에 이 동별 대표자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됐다 또는 결격에 당하게 됐다 이런 때는 당연 퇴임이에요. 그냥 걸리면 바로 퇴임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의 결격, 소유자의 결격 사유는 대리하는 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이 대리자에게 다 미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소유자 결격이면 대리하는 자들도 다 결격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 맨날 나오는 거 미PP, 파산자 그래서 미PP파 얘들 뭐 대부분 결격이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주택법 뭐 등등 이 주택 들어간 법들이죠. 법들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다. 이게 이제 각각인데 그냥 묶어놨어요. 묶어놨다. 그래서 다
뭐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됐다. 이게 뭐야? 다 살고 나왔다 그죠? 두부 깨물어 먹으면 2년간 결격.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도 2년간 결격. 그다음에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유예기간 동안은 결격. 그리고 이제 기타 대통령령에서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그래서 원칙은 소유자예요. 그런데 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소유자를 대리하는 거죠. 대리. 그래서 대리하는 거니까 대리권이 없으면 당연히 동별 대표자가 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사퇴한 날부터는 1년이요. 그 다음에 해임된 날부터는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이게 동별 대표자 결격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죠. 4일 해이. 이건 뭐 주관식으로 나왔으니까 사퇴하면 1년인데 해임됐다, 잘렸다. 이거는 2년입니다. 2년간 결격. 그 다음에 관리비 등을 최근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 아니 관리비도 안 낸다. 이거는 뭐 입주자의 의무를 다 이행을 안 했는데 동별 대표자가 될 수가 없다.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납했을 때 이런 이제 결격 사유들 다시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볼까요?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파산자가 됐다. 당연퇴임. 결격이 됐으면은 당연퇴임이다. 그리고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있는 경우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가 없다. 맞아요. 이것도 작년, 재작년 연속으로 다 나오고 있는데요. 자,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회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이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없어. 그러면 이제 전에 미리 입주자 전체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으면 이 사용자인 동대표도 회장이 될 수가 있긴 있어요. 예외가 있는데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는 될 수가 없다. 이건 보충적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 8번으로 할게요. 혹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예치할 수 있도록 입주자 대표회가 지정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물어보지 않았던 상당히 어려운 건데요. 이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예치 관리하는데요. 자, 해당하지 않는 게 다 되는데 맨 밑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이거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공제조합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은 이건 뭐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 관계가 없는 거 그냥 하나 띡 써놨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자, 해설해 보면은 자,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을 다음 금융기관 중 입주자 대표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서 관리하는데 이 장기손 충당금은 따로 별도로 예치 관리하고요. 이때 계좌는 관리사무소장 직인 그리고 입주자 대표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가 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 직인과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가 있는데요. 이 관리비 등을 예치 관리할 수 있는 금융기관들 쫙 있죠. 그래서 뭐 은행들, 보험회사 뭐 쭉 있는데 자, 기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거니까 이게 시행 규칙까지 들어가는 엄청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뭐 농협협동조합도 있고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도 돼요. 그런데 옆에 보면은 산림조합도 있고 주택금융공사, 채신간소, 우체국 다 되는데 그런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 이런 건 없다. 그냥 만들어낸 거죠.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냥 없는 거를 갖다가 만들어놨는데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 있지도 않은 거니까 얘는 관리비 등을 예치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를 위한 문제죠. 5번 정답. 그 다음 9번으로 하세요. 자,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첨부해야 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주택관리업을 하려면 자, 시군구청장한테 등록해야 돼요. 등록해야 되는데 그 등록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 그래서 뭐 장비 보유 현황이라든지 증명 서류라든지 기술자, 사무실 확보 증명하는 서류 뭐 이런 것들 법인은 자본금 얼마? 2억 원 이상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액이 2억 원 이상. 그래서 개인일 때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 아니 보증보험 이거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라. 그래서 이거하고는 관리업 등록 신청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개인일 때는 보증보험 가입 증명서 이거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개인일 때는 뭐냐 자산평가액
그래서 해설 한번 보실까요? 자, 등록할 때 신청서 이것도 역시 시행규칙 엄청 지엽적인 건데 어려운 거 물어봤어요. 그래서 법인일 때는 자본금 2억 원 이상, 개인일 때는 자산평가액, 즉 자산평가서 이런 것들, 장비 그리고 기술자, 사무실 이런 것들 증명하는 서류들 다 첨부해갖고 등록 신청서에 첨부해갖고 제출합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증명서 이런 것들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이 입주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험 등에 가입한다.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역시 그냥 아무 관계가 없는 거 갖다가 띵 물어본 거죠. 참 머리 좋아요.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 10번 한번 볼게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반기마다 안전점검 해야 돼요. 결과 건물의 구조 설비 안전도가 매우 낮아갖고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관리주체가 시군구청장한테 보고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구조 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갖고 위해 발생 우려가 있더라. 이때는 관리 주체는 당연히 입주자 대표회 등에 통보하고 시군구청장한테도 보고를 다 해줘야 되는데 이 보고할 사항으로 명시된 것이 아닌 것은 자 이것도 여태까지 한 번 나오지 않았던 그냥 지엽적인 거 문제를 위한 문제죠. 1번 정답. 점검기관의 정보 검사기관. 아니 누가 점검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시군구청장한테 보고할 사항이 아니죠. 나머지 점검 대상 구조 설비 취약 정보 발생 가능한 위의 내용 조치할 사항 이런 것들을 시군구청장한테 보고하는 거고 점검기관의 정보 아니 점검기관의 정보를 왜 보고를 해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건데 역시 이것도 어려운 문제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어려운 것들 이런 이제 생소한 것들 물어보면은 다 난이도는 어렵게 됩니다. 이런 것들 뭐 평소에 공부하고 그런 내용들이 아니죠.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이제 건축법이라서 자, 위반 건물에 대한 조치 등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건축법령에 위반한 건물에 대해서 저작권자는 허가 내준 거, 사용 승인 내준 거 취소해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주 등에게 해체해라, 공사 중지해라 명령할 수 있지 않고 시정 명령할 수도 있고 저 위반 건물에서 음식점 영업 등을 할 때 영업 허가 등을 못 내주게 관계 행정기관한테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허가권자 위반 건물에 시정 명령할 때는 건축물 대장에 위반 내용 다 적습니다. 그래서 요 건축물 대장에 요 건물은 뭐에 위반한 건물이다. 다 빨간 걸로 다 써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반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래서 여가권자가 매년 위반 건물의 실태조사한다 그래. 매년 실태조사하는데 현장조사 방법으로 해야 되고 서면조사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아니 현장조사든 서면조사든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뭐 2번 그냥 정답이야. 역시 문제를 위한 문제. 자, 그래서 위반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는 자, 서면 또는 현장조사 방법으로 다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위반 건물에 대해서 허가권자 취하는 조치래요. 허가 승인 취소할 수도 있고 시정 명령할 수도 있고 영업행위 허가 못 내주게 허가 금지 요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매년 위반 건물에 실태조사하고요. 매년 실태조사하고 이때 실태조사는 서면이라든지 현장조사 방법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 12번으로 넘어갈게요. 12번 저 건물 구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문제가 건축법에서 제일 어렵게 나온 문제 중에 하나죠. 건물 구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구조제로 파트는 안 그래도 어려운데 그냥 1, 2, 3, 4, 5가 다 다른 논점들 다 물어봐갖고 그냥 쉽지가 않아요. 자, 높이가 10m 이상 건물의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갖고 착공신고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 구조안전 확인서를 착공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건물. 이거 질문 하나 띄 물어봤는데 자, 이 높이가 13m 이상인 건물입니다. 13m 이상. 그래서 일단 2층 이상, 2층 이상. 또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자, 높이는 13m 이상이고요. 처마 높이는 9m 이상, 9처. 그리고 기둥하고 기둥 사이 거리는 10m 이상. 그리고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자, 이게 일단은 가장 기본인데 요거 이외에도 8개인가 더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한 게요. 2층 이상, 200 이상, 처마 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는 10m 이상.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리고 높이가 13m 이상. 이런 것들 숫자만 이거 1, 2, 3, 4, 5 숫자만 갖고도 그냥 한 문제 물어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 2, 9처, 10기 이렇게 정리한다고 그랬어요.
9초 10기. 9초 10기. 그래서 처마 높이 9m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 10m 이상. 높이는 요 처마 높이 9에다가 4m 더해주니까 13m 이상입니다. 그 다음 옥상광장 주위에는 높이가 1.5m 이상 난간 설치해라. 아예 옥상광장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난간 설치하는데요. 이 난간의 높이는 1.2m 이상입니다. 1.2m 이상. 난간의 높이. 이것도 또 은근히 잘 물어보죠. 그 다음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거나 불연 재료인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일 때는 방화벽으로 구획을 하는데 각 구획된 바닥 면적 합계는 1000 미만이 된다. 그래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일 때는 각각의 방을 방화벽으로 구획을 해야 돼요. 불나도 이렇게 불길이 넘어가지 않게끔 방화벽으로 구획하는데 각각의 구획된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 다 좋았는데 앞에가 틀렸어요.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거나 불연 재료일 때는 제외한다. 예외. 제외한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거나 불연 재료일 때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라도 방화벽으로 구획하지 않을 수 있다. 예외 갖고 또 물어봤죠. 또 아파트 4층 이상인 층에서는 발코니에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도 발코니에 대피 공간 설치된다. 자, 일단 아파트 4층 이상의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가 없을 때는 발코니에 대피 공간 설치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또 잘 물어보는 게 60분 플러스 방화문으로 구획할까 뭐 이런 것들 잘 물어봐요. 그래서 4층 이상이 아파트에서 4층 이상인 세대가 2개 이상 직통 계단을 사용할 수가 없더라. 이때는 발코니에 대피 공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대피 공간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예외. 발코니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꼭 예외 갖고 그냥 꼭 물어보고 있어요. 예외 갖고. 그 다음 5번에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이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수선. 그러면 해체가 없이 수선만 하는 대수원이래요. 수선만 한다. 이때는 미리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면은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그래서 건축 신고 대상 해체 없이 수선만 하는 대수원. 요거는 신고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건축 신고 대상까지 그냥 쫙 그냥 다 쉽지 않은 지문들 그냥 쫙 물어봐갖고 절대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죠. 만만치 않은 문제인데요. 해설제 한번 볼까요? 요 건축 신고하는 거 한번 보시면은 건축 신고 대상 한번 싹 정리를 했어요. 이 건축 신고 대상도 우리 시험에 잘 물어봐요. 그래서 건축 신고는 경미하니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하고 건축 신고했을 때는 1년 내 착수해야 돼요. 안 하면 실효해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연장할 수 있는데 원칙 1년 내 착수 안 하면 실효입니다. 이제 건물 못 짓는다. 그래서 바닥 면적 85 이하의 중축, 개축, 재축입니다.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증축, 개축, 재축 더 짓거나 다시 짓는데 그 면적이 85 이하면 이거 신고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바팔로, 버팔로 하듯이 바팔로, 버팔로, 바팔로 뭐 같죠? 그 다음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 요 비도시죠. 저 시골 같은데 에서 연면적 200 미만 두 번째니까 200 미만이고 세 번째니까 충수가 3층 미만. 자, 이런 건물을 소규모 건물 건축하는데요. 자, 1번, 2번, 3번 다 N돼요. 비도시에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소규모 건물. 다만 비도시라도 개발되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또 제외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은 뺀다. 그 다음 요거 200 미만이고 3층 미만 요 소규모 건물을 대손할 때 자 요것도 신고하면 된다. 이거는 건물 자체가 소규모 건물이니까 대손 뭐 중소 해체하든 수선 변경하든 그냥 소규모 건물을 대손하는 거는 신고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손 즉 수선만 하는 거예요. 수선만 하는 대손. 그러니까 해체를 해버리면 이거는 경미한 거 아니다. 그죠? 해체가 없이 수선만 하니까 이거는 대손 자체가 경미한 거예요. 그래서 내력벽 30 이상 수선, 기둥하고 부하고 지붕틀 각각 3개 이상 수선, 방화벽이나 방화구획을 수선,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수선. 그냥 수선만 하는 거. 그래서 이 대수원은 신고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요거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건물 자체가 소규모 건물일 때. 두 번째, 건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해체 없이 수선만 하는 대수원일 때 이런 경우에는 신고만 해줘라. 그 다음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건물의 신축이 얘는 새로 짓는 거예요. 새 건물 짓는데 건물 자체가 100제곱미터 이하 30평 이하 그래서 연백신이죠. 연백신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신축. 그래서 두 명 외워야 돼요. 바팔로
연백신, 바팔로, 연백신. 바닥 면적 85 이하 중축, 개축, 재축. 그 다음에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신축입니다. 연백신. 그 다음에 한 층이 안 되는 높이 3m 이하에서의 중축, 이런 것들 신고만 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13번으로 할게요. 국토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하는 범죄 예방 기준, 뭐 CCTV 설치해라, 이런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건물이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거죠. 이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는 건물, 이게 9개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해설자 한번 보시면은 그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된다. 그 9개 쫙 있는데 이 중에서 그냥 하나 바꿔갖고 물어봤다. 절대 쉬운 거 아니죠. 그래서 교육 연구시설 중에서 연구소 도서관, 이건 또 제외요. 연구소 도서관은 제외. 또 문화집회시설 중에서 동식물원은 제외. 꼭 이런 거 가로 찾아갖고 꼭 물어봅니다. 아주 이상해, 심보가 이상해갖고. 그래서 교육 연구시설 중에서 연구소 도서관 이런 거는 빠진다. 이거 정답이죠, 이거. 그래서 주택 한번 볼까요? 다가구 주택. 단독주택에서는 다가구만. 그다음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래서 다가구하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 다음에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편의점 같은 거, 다중생활시설, 고시원, 뭐 이런 것들, 업무시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CCTV 같은 거 설치하는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요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도서관, 요거는 해당 사항 없다. 그냥 이 뭐 문제를 위한 문제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건축법도 상당히 어렵게 지금 나온 거죠. 그 다음에 14번에 자, 승강기에 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야, 승강기에 관해서 또 건축법의 규정 다 물어봤죠. 그러니까 절대 이것도 쉬운 문제 아닌데, 자, 건축주는 연면적 1800제곱미터 7층 건물 건축하려면 승강기 설치된다. 이런 승강기를 보통 우리가 승용 승강기라고 그러죠.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도 2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6층 이상이고 연면적도 2000 이상. 그러면 연면적 1800 2000이 안 되니까 얘는 승강기 설치돼서 아닙니다. 7층은 6층 이상 좋았는데 N대 6층 이상이고 연면적도 2000 이상. 그 다음에 충수가 30층인 건물. 그럼 30층인 건물은 무슨 건물이 돼요? 고층 건물. 3고, 초5. 그래서 30층 이상 고층, 50층 이상은 초고층. 그럼 30층 이상 이런 초고층 건물일 때는 승용 승강기 중 한 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피난용 승강기는 고층 건물일 때. 그 다음에 피난용 승강기는 승강장의 바닥 면적 얼마 이상? 6제곱미터 이상. 보통 요거를 잘 물어보는데 피난용 승강기 6글자니까 6, 뭐 어렵지 않죠. 6제곱미터 이상. 근데 딴 것도 물어봤죠. 자, 이 고층 건물 피난용 승강기는 각 층에서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 구조로 연결해서 설치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아니 단일 구조로 쭉 연결해갖고 한 방에 피난층으로 내려갈 수 있게끔 단일로로 설치를 해줘야 되는 거죠. 당연히 틀렸고. 그 다음에 승강기탑 이런 옥상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좋아요. 그래서 요 옳은 거 모두 골라라 그랬으니까 니은하고 리을 두 개가 정답입니다. 이것도 승강기 관련해서 승강기 설치하는 대상, 피난용 승강기의 구조, 또 면적 산정까지 그냥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종합적으로. 절대 이거 쉬운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승강기 한번 볼까요? 자,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도 2000 이상. 건물 건축할 때 승강기 설치해야 된다.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000 이상. 그 다음에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 구조로. 그 다음 피난용 승강기는 승강장의 바닥 면적 얼마라고요? 6제곱미터 이상. 한 대당 6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 또 비상용 승강기 안 물어봤는데, 자, 높이가 요거는 높이가 31m를 초과하는 건물일 때, 이때는 승용 승강기 이외에 비상용 승강기까지 추가적으로 설치해줘야 된다. 그것도 하나 떠올려 보시면 되죠. 그 다음 15번으로 할게요. 자,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신호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것도 옛날에 10회인가 한번 물어봤었는데 또 물어본 거죠. 이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신호의 종류. 자, 4개 있어요. 경계, 발화, 그 다음에 해제, 훈련신호, 경발, 해훈. 여기 4가지가 있고요. 피난신호 이런 거는 없다. 역시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만들어낸 거. 그래서 소방기본법은 참 이런 것들이 그냥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건데 어떻게 보면 또 쉽지가 않아요. 소방신호, 자, 경계, 발화, 해제, 훈련신호입니다. 경발, 해훈 4가지가 있고요. 피난신호, 그럴듯하잖아요. 피난신호 해당 사항 없다. 그 다음 16번. 자, 요 16번 요거부터는 좀 쉬었다 할게요. 자, 요거부터는 좀 쉬었다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자, 이어서 볼게요.
자, 공동주택이 아닌 공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이 공공주택 운영 관리에 관해서 옳은 것은, 저는 공공주택의 운영 관리에 관해서 또 전반적으로는 다 물어봤죠. 자, 1번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자, 일단 임대료 증액 청구는 5% 이내입니다. 5% 이내. 그리고 자, 한번 증액했다. 몇 년 내에는 다시 증액 청구할 수 없다. 1년. 이거 뭐 매년 나오는 지문이요. 매년 나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공공주택 사업자는 임차인이 월 임대료를 2개월 이상이 아니고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연체했다. 이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 또는 재계약,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연체했을 때, 그 다음에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세대 구성원 중 1인이 6개월 이상 국외에 머무를 경우로서 저 공공주택 사업자의 동의받으면 임차권을 전대할 수가 있다. 전대할 수 있다. 그럼 원칙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 딴 사람한테 임차권 팔아버리는 거죠. 분양권 팔듯이 임차권 파는 거 안 된다. 그리고 자, 임차권의 전대, 딴 사람한테 빌려주는 거. 이 원칙적으로 다 금지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 공공주택 사업자의 동의받아갖고 임차권 양도나 전대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임대 의무 기간 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이요. 요 딱 정하고 있죠. 10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세대 구성원 중 1인이, 여기서 틀렸어요. 세대 구성원 중 1인이 아니고 세대 구성원 전원이 국에 이주하거나 또는 1년 이상 국에 체류할 때, 머무르는 게 체류한다. 그래서 1년 이상 체류할 때, 자,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서 공공주택 사업자의 동의받으면 임차권을 양도나 전대, 무주택 세대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는 예외를 또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요 임차권 양도나 전대할 수 있는 또 예외 사유에서 또 하나 갖고 띵 물어봤는데요. 하여튼 요거는 뭐 그닥 어렵진 않아요. 세대 구성원 전원이 국에 이주하거나 1년 이상 국에 머무를 경우 국외, 해외라고 쓰면 쉬울 걸 꼭 국외, 발음 어렵게 만들어야 할 듯. 그 다음에 4번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얘는 이름 그대로 공공분양주택인데 지분을 20년 또는 20년 이상 30년 이하에서 지분을 적립해갖고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도 요 20년, 30년 이런 것들 잘 물어봐요. 그리고 얘는 주관식으로도 물어봤으니까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자, 이거 확실하게 봐야 돼요. 그럼 얘도 저 지분 한 20% 정도 지분만 취득해갖고 바로 입주해갖고 이제 5년마다 뭐 지분을 차곡차곡 취득해갖고 적립해갖고 지분을 적립해서 취득하는 주택이니까, 자, 얘도 분양가가 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제가 제일 세요. 거주 5년간 거주해야 된다. 이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간 거주를 해줘야 되고요. 역시 10년간 전매를 제한합니다. 10년간 전매할 수 없다. 그래서 5년간 거주, 10년간 전매 제한. 이게 뭐가 똑같은 거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그거하고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간다. 그래서 이 공공주택 사업자는 거주무자가 이 거주무 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된다. 5년간은 거주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 다 해놔야 돼요. 이 거주 의무도 부기 등기해야 되는데, 항상 이 주택의 부기 등기는 최초로 하는 등기 뭐 할 때, 보존 등기할 때 동시에 부기 등기 다 해줘야 됩니다. 맞아.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공공주택 사업자의 규책 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2개월 내가 아니고 3개월 내 입주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공주택 사업자의 책임 사유로 자, 입주 기간이 종료가 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입주할 수가 없어요. 그럼 거꾸로 누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살 수 없다, 이런 거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이런 임차인이 또 해제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이것도 공공주택의 운영 관리에 관해서 그냥 전반적으로 또 질문 한두 개씩 딱딱 물어봤으니까 절대 이게 쉬운 문제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작년 문제들이 다 그냥 맘먹고 다 종합적으로 어렵게 물어본 거예요. 어렵게. 다 전반적으로. 또 17번 보시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서 임대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전반적으로 다 물어봤죠. 그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은 거지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받아서는 안 된다. 뭐 당연하죠. 거짓말로 임대받으면 안 된다. 당연한 거고요.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거니까, 자, 요거는 임차인의 선정이라든지 임대료 등
임대차 기간 등에 관해서 국토부령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도 거꾸로 거짓말로 임대받고 그러면 안 된다. 맞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00세대 이상입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기간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내 시군구청장한테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3개월 내 또는 변경했다. 3개월 내 신고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 신고해야 되는데, 자, 이게 또 예외죠. 요거는 사후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사전에 신고해야 돼요. 사전. 그래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기간, 이런 임대차 조건을 변경하려면 사전에 시군구청장한테 신고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하라, 권고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해설 한번 볼까요? 자, 해설 한번 보시면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했다. 변경해서 신고할 때는 얘는 사후 3개월 내 신고하는 게 아니고 변경 예정 1개월 전까지, 이 사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사전. 그래서 1개월 전까지 신고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 사전 신고하는 이유는 시군구청장이 신고를 받아보니까 이게 임대료 증액분을 초과했다. 증액분을 초과해서 임대료를 증액하더라. 또는 지역의 경제 사정이 안 좋은데 이렇게 임대료를 또 올리고 그러면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임대료 등을 조정하라고 권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권고를 할 수가 있고요. 이 권고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권고사항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내 다시 조정해갖고 다시 변경 신고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일 때는 사후 3개월 내 신고하는 게 아니고 사전 1개월 전까지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니까 자, 2번이 정답. 자, 2번. 이것도 역시 또 원칙적인 신고가 아니고 예외적인 거 물어봤으니까 또 만만치 않죠. 그 다음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10년 이상 임대하는 거예요.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중 임차인 자격,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일 때 임차인의 자격이라든지 선정 방법, 임대료 등에 관해서 국토부령에 따라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든 단기 민간 임대주택이든 다 임대사업자가 알아서 정하는 거죠.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해라. 맞고요. 4번에 임대사업자가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을 해야 된다. 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 사용 의무요. 그다음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 그래서 자,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할 수가 있다. 그런데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다. 중앙집중식, 지역난방, 이게 다 뭐예요? 의무관리 대상 임대주택이라고 그러죠. 이런 데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해야 된다. 의무예요. 그래서 20, 150 얘들은 주관식으로도 물어봤으니까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 대표회는 구성할 수가 있다. 20세대 이상일 때는 할 수가 있는데 150세대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그게 의무관리 대상 임대주택일 때는 구성해야 된다. 의무가 되죠. 그 다음에 18번으로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법에서 시설물 안전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역시 또 전반적으로 싹 물어봤는데요. 자, 3종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정기 안전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기 안전 점검 결과 자, D등급, 2등급, 안전 등급이 D등급, 2등급이 나왔다. 이때는 정밀 안전 점검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정기 안전 점검 결과일부터 몇 년 내? 1년 내에 돼요. 1년 내 정밀 안전 점검도 다 실시해라. 그래서 3종 시설물은 특례요. 정밀 안전 점검 D등급, 2등급일 때 정기 안전 점검 실시 후 1년 내 정밀 안전 점검도 실시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관리 주체는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계열 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 의뢰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그래서 이 정밀 안전진단은 이거는 관리 주체가 할 수가 없어요. 국토안전관리원이라든지 안전진단 전문기관 이런 데 의뢰해 갖고 하는데, 이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해당 시설물을 설계하고 시공하고 감리한 자, 이런 계열사, 이런 자들이 하면은 또 부실 감리하고 부실 또 안전진단하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못하게 제한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저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가 관리 주체인 소규모 취약시설, 이제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같은 거 있죠.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서 해당 시설의 관리자가 요청할 때는 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소규모 취약시설, 소규모 시설 이런 것들, 이 시설법에서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이 아닌 거는 이런 것들은 시설법의 규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시설물이 아닌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서 관리자가 요청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특별히 안전점검할 수가 있다. 이게 소규모 취약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이라고 하는데요. 자, 얘가 틀렸어요. 그런데 지자체가 관리 주체일 때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냐? 지자체가 해야죠. 지자체가. 그래서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관리 주체일 때는 죄입니다. 이것도 또 단서 그냥 예외 갖고 물어봐 갖고 또 어려운 지문이죠. 절대 쉬운 지문이 아니에요. 18번 한번 볼까요? 18번의 3번 지문. 국토부 장관은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회복지시설 등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해서 해당 시설의 관리자, 소유자, 관계 행정기관 장이 요청하면 국토부 장관이 안전점검할 수 있는데 단서 다만 지자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관리 주체일 때는 제외. 꼭 요 단서 요거 갖고 꼭 물어본다. 그 얘기죠. 그래서 18번 3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 관리 주체는 시설물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 안전 점검도 관리 주체가 하는 게 아니고 안전단 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이런 데 의뢰해 갖고 실시하고요. 여기서 안전단 전문기관도 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해당 시설물의 설계, 시공, 감리자 또는 계열사 이런 자들은 선정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 5번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19번으로 할게요. 19번. 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법에서 요 관리단 집회에 관해서 옳은 것은 또 그냥 관리단 집회 전반적인 거 싹 다 물어봤죠. 그래서 절대 이게 작년 문제는 아주 작정하고 돼 있어요. 작정하고. 그냥 절대 이게 단편적인 거 물어본 거 없어요. 아까 그 소방기본법의 소방신호 그런 거나 근데 그것도 또 쉬운 건 아니었고. 하여튼 관리단 집회에 관해서 옳은 것은 1번에 관리에는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해야 된다. 그럼 정기적으로 소집하는 거니까 정기관리단 집회라고 하고요. 관리인이 소집하는데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되기 2개월 전이 아니고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3개월 내. 그러니까 매년 회계연도는 12월 달에 끝나는 거니까 다음에 3월 안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인이 없어요.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에 소집해야 되는데 관리인이 없어. 그러면 구분 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관리단 집회에 소집할 수 있는데요. 이 정수는 규약으로 감경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다 있습니다. 또 관리단 집회 소집하려면 적어도 일주일 전까지 목적상, 목적 일시, 장소 이런 것들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를 해야 돼요. 일주일 전까지, 7일 전까지 통지하는데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없다가 아니고 있어요. 다 규약으로 따로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전원이 동의했을 때는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집할 수 있다. 전원이 동의했다는 것은 전원이 안다 그 얘기죠. 이때는 굳이 소집 절차 거치지 않을 수가 있다. 요거는 관리위원회도 마찬가지. 전원이 동의했을 때는 소집 절차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4번 맞고요. 자, 얘도 은근히 잘 물어보는 질문이요. 그 다음에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서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뭐 임차인 같은 점유자는 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관리단 집회 출석해서 의견 진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당연히.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는 점유자, 즉 임차인도 관리단 집회 출석해갖고 다 의견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에 쭉 다 달아놨으니까 해설 잘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특히 이 정기관리단 집회는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3개월 내 3월 안에 정기관리단 집회 의무적으로 소집하는 거죠. 자, 20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20번으로 와볼까요? 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 촉진 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또 재정비 촉진지구 그냥 전반적으로 싹 물어봤는데요. 이 재정비 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 촉진사업 할 것. 재정비 촉진구역이라고 그러죠. 2개 이상의 재정비 촉진구역을 묶어가지고 이 낙후된 도시지역의 주거환경의 개선, 특히 기반설의 확충, 도시환경, 도시기능 회복
등을 목적으로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구다라고 해서 항상 요거는 광역적이다 이 말이 딱 떠올라야 돼요. 즉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 재건축할 구역들을 한 개가 아니고 두 개 이상 묶어가지고 대규모로 광역적으로 계획해서 기반설 같은 거 제대로 확충해갖고 난개발을 방지하자. 그래서 재정비 촉진지구 광역적으로 계획해서 이런 정비사업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광역적이고 그래서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예전에는 주거지형, 중심지형, 고밀복합형 다 나눠졌는데 그냥 다 통일했어요. 이제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종류가 세 가지 있죠. 주, 중, 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고요. 고밀 복합형, 고도로 복합적으로 개발한다. 고밀 복합형. 이거는 예전에 그냥 주관식으로도 물어봤으니까 확실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1년이 될 때까지 촉진계획이 결정이 안 되면 1년이 되는 날에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얘는 뭐 숫자 몰라도 그냥 틀렸어요. 항상 효력이 상실, 실효되거나 해제되는 것은 그날이 아니고 다음날. 그래서 이건 뭐 숫자 몰라도 그냥 틀렸죠. 그리고 이 재정비 촉진 계획은 2년 내 수립해야 돼요. 2년 내 결정 안 하면 2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촉진지구 지정이 실효화됩니다. 그거 왜 2년이라고 그랬어요? 재정비 촉진지구는 2개 이상 재정비 촉진 사업을 포함해서 지정 2개 이상 그래서 광역적 2개 이상이니까 2개 이상 요거에서 2년 그냥 그대로 따라오면 되니까 2년이 될 때까지 촉진 계획 결정 안 하면 다음날 실효입니다. 는 4번 지문은 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틀린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3번 정답. 3번 정답. 자, 이게 뭐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또 헷갈려요. 헷갈리는데 얘는 헷갈리지 않아요. 재정비 촉진지구는 재개발, 재건축 또는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또는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이런 2개 이상의 재정비 촉진 사업을 포함해갖고 지정하니까 2개에서 몇 년이라고요? 2년. 그대로 그냥 따져볼 수가 있다. 그래서 2개 이상 2년. 자, 그래서 항상 다음날, 요거 다음날 꼭 염두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뭐 1년 연장할 수 있는데 원칙은 2년이다. 2년. 그다음 21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 요 승강기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옳은 거 물어봤는데요. 자,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1번 정답. 그래서 정기검사 도래일 전후 30일, 그러니까 전 30일, 후 30일, 그러니까 최대 6개월 주는 거죠. 아니, 2개월 주는 거죠. 그 60일, 30일 하니까 60일, 2개월 내 실시하면 되고요. 그래서 요 30일 내 실시하면은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 실시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1번 정답. 그다음 이번에 관리 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됐대요. 이때는 15일이 아니고 30일 내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합니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했든 변경을 했든 30일 내 통보. 그 다음에 승강기 설치 공사업자, 이 건물 등에 승강기를 설치한 설치 공사업자는 승강기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내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의 승강기 설치 인가를 받아야 된다. 그냥 다 틀렸어요. 그래서 승강기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내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에 승강기 설치 신고를 해주는 거예요. 신고를 해줘야 된다. 신고. 그 다음에 정기검사의 검사 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이게 법조문이요. 법조문. 2년 이하로 하되 종류 및 사용 연수에 따라서 승강기별로 검사 주기를 다르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뒷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승강기의 종류, 사용 연수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 여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검사 주기를 다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강기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 승강기 사고로 인해서 이런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책임보험에 다 가입해야 되고요. 이 책임보험의 보상 한도액은 재산 피해일 때는 사고당 2천만 원 이상으로 하되 지급 보험 금액은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재산 피해일 때는 사고당 1,000만 원 이상으로 합니다. 1,000만 원 이상. 그래서 이 전반적인 것들 그냥 싹 다 또 물어봤는데요. 자, 해설 한번 볼까요? 정확하게 이제 해설 보고 확인해 주셔야 돼요. 자,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했든 변경했든 며칠 내 행안부 장관에게 신고하라고요.
아니, 통보하라고요. 30일 내 통보. 그 다음에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 설치를 끝냈다. 자, 이 설치공사업자는 승강기 설치 공사를 끝냈어요. 그러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할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합니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법조문에서는 이렇게 시도지사에게 신고해라. 시도지사한테. 그리고 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서 요 행안부령, 시행규칙이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요 행안부령을 보니까 설치공사업자는 설치를 끝낸 날부터 며칠 내? 10일 내 누구한테?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설치 신고를 해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법조문하고 시행규칙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법조문을 물어볼 수도 있고 시행규칙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두 개를 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같을수록 그냥. 하여튼 법에서는 행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해라. 설치 신고. 행안부령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10일 내 승강기 안전공단에 설치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정기검사, 검사 주기 2년 이하에서 이런 것들 고려해갖고 다 검사 주기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보험. 재산 피해는 사고당 1,000만 원. 사망일 때는 8,000인데 재산 피해일 때는 사고당 1,000만 원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정기검사. 얘가 그냥 제일 잘 물어봐요. 설치검사 받고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건데요. 자, 2년 이하에서 행안부령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검사 주기 도래 전후,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 검사하고, 검사했으면은 꼭 정기검사 주기 도래일에 검사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요 행정안전부령 시행규칙에서 정기검사의 검사 주기 1년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는 2년 이하에서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법에서는 2년 이하로 정한다 했는데 2년 이하인데, 근데 구체적으로 행안부령을 보니까 정기검사의 검사 주기는 몇 년? 1년으로 합니다. 매 1년마다 정기검사 받아라. 그런데 설치검사 받고 25년이 지났대요. 완전 노화된 거죠. 요거는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리고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고 아직 2년이 지나지가 않았어. 그럼 얘도 6개월이에요. 그리고 비교적 덜 중요한 것들이죠. 화물용, 자동차용, 소형 화물용, 단독주택에 설치한 승강기, 얘들은 또 2년이에요. 그러니까 요 2년 이하에서 행안부령으로 승강기의 종류라든지 또는 고장, 발생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런 검사 주기를 다르게 정할 수가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 22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전기사업법인데요. 전기 판매 사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전기 판매 사업자는 요 공급받은 전기를 전기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그래서 기획판의 전기 판매 사업자는 전기 요금을 산정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 정보 자료를 요청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기 판매 사업자가 전기를 공급받는 장, 그 현황 뭐 이런 것들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각종의 이제 자료를 요 관계 행정기관한테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요청할 수 있는 것들이 그 다 달라요. 뭐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여부 뭐 이런 것들 다 요청할 수가 있는데, 주민등록 전산 정보 자료 요거는 누구한테 요청할 수 있는 거냐? 행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 이것도 엄청 주협적인 거, 어려운 질문 그냥 하나 띡 갖다 넣어놨죠. 맞아요. 그 다음에 전기 판매 사업자는 설비 용량이 2만 킬로와트 이하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 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즉 전력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설비 용량 2만 킬로와트 이하 발전 사업자, 소규모 발전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도 맞아요. 여기서 키워드는 요거 2만 킬로와트 이하 소규모 발전 사업자. 그 다음 디귿번 구역전기사업자가, 자, 구역전기사업자는 특정한 공급 구역에서 공급하는 건데, 자, 부족한 전력이나 남는 전력, 잉여 전력 이런 것들 전기 판매 사업자하고 예외적으로 거래할 수가 있어요. 이 거래할 때는 전기 판매 사업자는 요 구역 전기 사업자하고 전기 공급에 관한 약관, 그거를 보완 공급 약관이라고 하고요. 작성해갖고 전기위원회 허가 받는 게 아니고, 자, 약관은 이 전기 판매 사업은 전기 사업이죠. 전기 사업은 허가 받아야 돼요.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의 허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받아갖고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약관, 기본 공급 약관이든 선택 공급 약관이든 보완 공급 약관이든 다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의 인가 받아야 돼. 인가.
그래서 전기 사업하고 전기 신사업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전기 신사업은 등록,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 그리고 약관에 대해서는 신고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전기 사업하고 전기 신사업, 그거 잘 바꿔갖고 물어보니까 확실하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는 기육하고 니은. 자, 3번이 정답인데요. 자, 해설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해설해 보면은, 자, 디귿반. 자, 전기 판매 사업자는 보안 공급 약관. 구역 전기 사업자하고 전기를 거래할 때는 보안 공급 약관 작성해갖고 이제 이름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에 인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인가 받는 거예요. 인가. 약관을 작성해서 인가. 인가 예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데 이게 다 바뀌었어요.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 그리고 요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인가하기 전에 전기위원회 심의. 하여튼 뭐 허가 인가 이런 거 하기 전에 다 심의. 전기위원회 심의 거치도록 하죠. 그 다음 23번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정비법에서 조합 임원, 조합장, 이사, 감사, 임원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임원이 될 수가 없다. 맞아요. 이것도 뭐 결격사유 똑같은 거 나오는 거죠.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났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투부 깨물어 보고는 2년간 임원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감사, 이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 이사고 감사, 얘들은 집행기관, 대의원, 의결기관 겸직할 수 없다. 맞아. 그 다음에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의 소집 청구가 있으면 14일 내 대의원회를 소집해야 된다. 그래서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돼서 이런 이제 대의원들이 소집 청구하면은 14일 내 소집을 해줘야 된다. 맞아요. 이게 또 다 주협적인 건데 이것도 물어봤어요. 그 다음에 조합 임원, 뭐 조합장 같은 임원이 사임했어요. 또는 해임됐어. 또는 임기가 만료돼갖고 이제 거리가 됐다 그러죠. 거리가 됐다. 조합 임원이 거리가 됐는데 6개월 이상 새로 선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합장이 새로 선임이 안 되고 있으면 조합이 굴러가질 않으니까 이때는 시장 군수 등이 조합 임원 선출하기 위해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맞아. 그래서 6개월 이상 임원이 선임되지 않을 때 이때는 시장 군수 등이 임원 선출하기 위해서 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도 있고 또는 전문조합 관리인을 선임해서 해당 임원의 업무를 대행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6개월 이상. 근데 5번. 자,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준공 인가 받을 때까지가 아니고 관리처분 인가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정답. 이것도 임원의 자격 요건에서 또 아주 어려운 거 갖고 물은 거죠. 그래서 선임일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정확하게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받을 때까지 계속 거주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24번으로 할게요. 소방시설 설치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품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또 소방용품 아주 그냥 또 전반적으로 싹 물어봤는데요. 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음향장치 중에서 경종 땡땡땡땡땡땡 불렀을 때 종 치는 거 있죠? 이거는 소방용품. 이는 소방시설, 소방설비 등을 구성하는 것을 소방용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음향장치 중에서 경종, 요거는 소방용품에 해당한다. 이것도 엄청 주협적인 거 물어봤어요. 맞아요. 그 다음 하나의 소방용품의 성능 인증사항이 2가지 이상이 결합이 돼 있더라. 이때는 해당 성능 인증 시험 모두 해야 되고 하나의 성능 인증 할 수는 없다가 아니고 자 해당 성능 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해서 합격했으면 그냥 하나로 성능 인증 해버릴 수가 있다. 이것도 뭐 문제를 위한 문제죠. 2번 정답. 근데 성능 인증이든 형식 승인이든 다 이 소방 관련해서는 다 누구한테? 소방청장이죠. 소방청장. 소방청장으로부터 뭐 성능 인증을 받든 형식 승인을 받든 다 검사 또 받아야 돼요. 제품 검사 또 다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 내용 연수가 들어가는 거는 딱 요거 하나만.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 분말 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 얘만 내용 연수가 10년. 그래서 내용 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는 이거는 의무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소방용품의 성능 인증이 취소가 됐어요. 2년 내에는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 다시 성능 인증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소방용품은 2년 내에는 다시 성능 인증 못 받게 제한하는데요. 우리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 인증 받았다, 승강기 부품에 인증 받았다. 그거는 1년이에요. 1년. 취소가 됐으면은 1년 내에는 동일한 모델에 대해서 다시 인증받을 수 없도록. 승강기법은 1년인데 이 소방법은 또 2년이에요. 2년.
그래서 여기까지 주관식 문제들 봤는데, 아니 객관식 문제들 봤는데요. 작년 문제는 그냥 객관식 문제가 쉬운 문제가 거의 없어요. 쉬운 문제가 그냥 다 어려웠어요. 다 어렵게 다시 풀어봐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 다음 이제 주관식 빨리빨리 보죠. 주택법에서 가로에 들어갈 용어인데요. 공구, 공사, 구간. 공구는 하나의 주택단지. 주택단지에서 두 개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 그래서 두 개 이상 나눠갖고 각각 공사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공사하기 전에 착공신고. 공사가 다 끝나면 사용검사.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그리고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그리고 공구간의 경계는 6m 이상. 이런 것들 떠올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상환에 관해서 숫자 상환기간,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 3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상환기간이라고 할 때는 사채 발행일부터 공급 계약을 체결할 때, 공급 계약 체결할 때까지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년. 그 다음 51번. 자, 그래서 뭐 49번, 50번은 쉬운 건데 요게 또 어려운 거죠. 51번. 자,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인데 가로에 들어갈 용어를 쓰셔. 이거 여태까지 한 번 안 물어봤던 거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 지원센터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는데요. 자, 뭐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지원해 주는데 일단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를 지원해 줄 수 있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하려면 또 3분의 이상 동의받아야죠. 이런 동의받고 이런 업무 지원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설계자 그리고 시공자, 얘는 시공자라고 써야 돼요. 우리 건축법은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이렇게 건축법만 앞에 공사자가 붙어요. 공사자. 나머지는 그냥 시공자, 감리자 이렇게 써요. 시공자, 감리자. 건축법만 좀 독특해요. 공사, 시공자, 공사, 감리자. 나머지 뭐 주택법이라든지 다른 법에서는 다 그냥 시공자, 감리자 이렇게 씁니다. 시공자 선정에 관한 지원. 그 다음에 수립하는데 무슨 계획이냐. 이게 제일 어려운 거죠. 권리 변동 계획입니다. 요거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일 때. 그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기존 세대수 15%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그래서 1000세대 아파트 단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는 150세대를 더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지으니까 기존에 20평 살던 애가 30평으로 갈아탈 수 있죠. 즉 리모델링하기 전후에 권리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이런 세대수 증가형일 때는 권리 변동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고, 이런 권리 변동 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요거 리모델링 지원 센터가 다 해줄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얘가 작년 주관식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 다음 52번. 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탁관리에 들어갈 용어인데요.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에게 맡겨갖고 위탁관리 하는데요. 자,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입주자 등이 위탁관리할 것을 정했다. 그럼 입주자 대표에는 위탁관리할 때는 누구를 선정해야 돼요? 당연히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야 된다. 이거는 뭐 쉬운 거고, 주택관리업자 선정할 때 일단 방법, 전자입찰 방식, 전자입찰. 그리고 구체적으로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동의 다 받아야 돼요. 이런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관해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동의 받아야 되는데, 자, 경쟁입찰일 때 이게 원칙이죠. 경쟁입찰. 그럼 입찰의 종류, 방법, 낙찰 방법, 참가 자격의 제한 등 입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동의 받아갖고 경쟁입찰 붙여갖고 주택관리업자 선정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예외적으로 또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는데, 수의계약 1대1 계약일 때는 역시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리고 전자입찰 방식, 경쟁입찰, 수의계약, 주택관리업자. 그 다음 53번. 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교육인데요. 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은 매년 4시간. 그래서 입주자 대표 구성원도 입주자 대표의 운영, 윤리, 교육 4시간 받는 거죠. 매년 4시간.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도 매년 4시간. 층간소음 예방 등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4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적으로 우수하는 게 700세대 이상. 그거 나올 거다 강조했는데 그거 조금 또 빗나가고 요것도 물어봤어요. 4시간. 교육받아라. 그 다음에 또 54번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인데요. 자, 관리 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대한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 대표회의,
제출해서 승인까지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 사업 계획과 예산안이요. 사업 계획과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그러니까 11월 달에 보통 입대할 때 다 제출해야 하고 승인 받는다. 그죠? 그리고 결산서, 사업 실적서, 결산서하고 사업 실적서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고 2개월 내 입주자 대표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예산안하고 그 다음에 결산서, 사업 실적서, 그거하고 또 달라요. 확실하게 구분해 주셔야 돼요. 얘들은 뭐 객관식, 주관식 잘 물어보는 질문들. 다음 55번으로 할게요. 자, 건축법에서 방화지구의 건물인데요. 자, 1번은 보면, 자,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 외벽을 내화 구조로 해야 된다. 내화. 화재 견디는 구조. 화재가 나도 무너지면 안 돼. 옆에 무너져갖고 옆에 건물로 넘어가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 방화지구의 공작물로서 간판이나 광고탑 등 건물 지붕에 설치하거나 높이가 3m 이상의 공작물, 세 글자니까 3m 이상 공작물일 때는 주요부를 불연재료로 해야 된다. 보통 내화구조, 불연재료 요거를 가로쳐갖고 물어보는데 얘는 또 엄한 거 이거 갖고 틱 또 물어봤죠. 3m 공작물 3m 이상일 때. 그래서 건물이 내화구조, 공작물이 불연재료입니다. 그 다음 56번에 자, 직통계단 설치에 관한 규정인데요. 자, 준초고층 건물. 그리고 초고층 건물일 때, 초고층은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일 때는 지상층에서 최대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 피난 안전구역을 설치해야 된다. 그거 맨날 했는데 또 준초고층 건물. 얘는 고층인데 초고층은 아닌 거. 30층에서 49층까지 준초고층 건물일 때는 이 피난 안전구역. 이 피난 안전구역은 불났을 때 숨어 있을 수 있는 대피 공간. 그냥 한 층을 통째로 비워두는 거라 그랬어요. 통째로 그냥 비워두고 불나면 거기 와갖고 숨어 있을 수 있게끔 대피 공간인데, 자, 얘는 준초고층 건물일 때는 피난 안전구역을 해당 건물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갖고 40층이다. 준초고층 건물인데요. 이때는 전체 층수의 2분의 1이니까 20층. 20층 위로 5개층. 아래로 5개층, 그러니까 15층부터 25층 사이에 1개소 이상 피난 안전구역 설치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전체 층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층 이내 1개소 이상을 설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다루지 않았던 거라서 이것도 조금 까다로웠을 건데 하여튼 또 잘 맞추시더라고요. 그 다음 57번으로 할게요. 자, 면적 등의 산정 방법에 관해서 또 가로에 들어갈 용어. 그래서 이것도 면적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또 엄한 거 갖고 또 물어봤죠. 자, 지표면에서 건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이나 깔돌이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 자, 이거를 처마 높이라고 합니다. 처마 높이. 그러니까 이것도 참 여태까지 물어보지 않던 이상한 거 갖고 또 물어봐갖고 하여튼 쉽지가 않아요. 작년 문제는 다 까다로웠어. 하여튼 까다롭다. 깔돌이 벽이나 깔돌이 기둥의 상단까지 높이를 처마 높이라고 그래요. 처마 높이. 그다음 58번에 공공주택특별법인데요. 공공주택지구 요거는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요.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해서 공공주택이 전체 50% 이상이다. 당연히 공공주택이 50% 이상 지정 고시하는 지구, 국토부 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지구인데 얘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다 라고 했어요. 대규모 택지 개발. 그 다음에 공공주택이 전체 50% 이상인데 공공임대주택이 35% 이상, 공공분양주택은 30% 이하. 그거까지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공공주택특별법은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이 50% 이상. 그 다음에 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그거는 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전체 50% 이상, 다 50% 이상, 50% 이상. 그 다음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서 준주택의 용도 제한. 그래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무슨 용도? 주거 용도로만 써야 된다. 그래서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아니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으니까 준주택,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이런 것들 당연히 무슨 용도로? 주거용도로 써라. 그죠?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것도 여태까지 안 물어봤던 거니까 주관식이 다 만만치가 않았어요. 그 다음 60번 볼게요. 자, 시설법에서 비용부담, 자, 안전점검 등, 즉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이런 안전점검 등과 성능평가에 드는 비용은 당연히 관리 주체.
자, 관리 주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계약에 따라서 관리 책임을 진 자의 관리 주체. 관리 주체가 비용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요. 다만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 시공자, 그 시설물을 공사한 시공자가 책임져야 될 사유, 규책 사유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때는 그 시공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가 비용 부담하는 게 대부분 원칙이에요. 다 원칙인데 이런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내 시공자의 규책 사유로 정밀 안전진단 실시한다. 이때는 책임이 시공자한테 있으니까 시공자가 부담해라. 그다음 61번 화재 예방법에 자 보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걸로 예상되는 소방 대상물, 공항 같은 거 있죠. 공항, 항만, 철도 그 KTX 역사 같은 거 이런 것들 사회 경제적으로 피해 규모가 클 걸로 예상되는 큰 거예요. 이런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화재 위험 요인을 조사하고 위험성을 평가해서 개선 대책을 수립한다. 그래서 화재 예방법이니까 화재 예방. 그 다음에 이런 조사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죠. 조사하고 평가해서 개선 대책까지 마련한다. 조사 측정 평가해서 보수 보강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 시설법에서 안전진단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밀 안전진단. 그래서 이 말들이 그냥 비슷비슷해요. 화재 예방 안전진단이라고 표현합니다. 화재 예방 안전진단. 안전점검은 그냥 조사만 하는 거예요. 위험 요인을 조사. 그래서 조사하고 평가해서 대책까지 마련한다. 보수 보강의 방법까지 제시해준다. 똑같은 거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안전진단. 그래서 화재 예방 안전진단. 역시 이것도 그냥 쉬운 용어는 아닙니다. 여태까지 안 물어봤던 거 다 작년에 처음 나온 거죠. 그 다음 62번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요. 자, 얘는 뭐 맨날 나오는 질문이죠. 관리 주체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자체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과, 양호, 뭐 주의 관찰, 긴급 수리 뭐 이런 식으로 결과를 대통령 영의 정하는 기간 며칠이요? 10일 내 어디다가 입력해야 돼요?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 얘는 은근히 주관식 엄청 물어봐요.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 그래서 이게 몇 글자? 승강기 안전 종합 정보망. 10글자니까 10일 그냥 따라온다. 10일 내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뭐 맨날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쉬운 지문이고요. 요 지문은 뭐 관계법규든 관리실무든 그냥 매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매년. 그 다음 63번에 전기사업법인데요. 전기사업법에서 용어는 또 쉬운 거 물어봤어요.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소규모 전력 중개사업,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사업, 통합발전소, 또 재생에너지 전기 저장 판매, 송전제약 발생 지역의 전기 공급사업. 얘들은 기존의 전기사업이 아니고 신사업, 전기 신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전기 신사업. 그 다음에 전기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싸게 전기를 공급해줘라. 요거를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보편적 공급이다. 또 뭐 전력 개통 이런 것들 전기사업법에서 잘 물어보는 용어들이니까 확실하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64번 조합 임원 수의 규정인데요. 가로에 들어갈 숫자, 임원의 수까지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 이사 중간에 딱 뭐 있어요? 3. 그래서 3명 이상이고 감사는 뭐 1명 이상 3명 이하인데 다만 토지 등 소유자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이사의 수가 5명 이상. 그래서 이사는 2, 3, 4, 5예요. 그래서 보통 3명, 5명 이거를 물어볼 것 같은데 또 오만 것도 딱 물어봤죠. 100명을 초과할 때는 5명 이상이다. 3명, 5명. 이게 일반적인 논점인데 요것도 가르쳐갖고 그러니까 요거는 쉬운데 요게 또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작년 28회 때 기출문제도 한번 쑥 풀어봤는데 이게 작년은 상당히 어려워요. 객관식도 그렇고 주관식도 그렇고 쉽지가 않았어요. 상당히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또 재작년 문제 27회는 또 조금 관계법규가 좀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자 27회 또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